안녕하십니까. 경매, 공매, 왕초보 탈출하기 강의를 맡은 강사 유영선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실무에서 부동산 경매, 공매 관련돼서 직접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는 실전 투자 전문가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진행할 내용은 경매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반 강의 이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는데요. 보통 처음에 경매, 공매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좀 막연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디에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 그리고 보통 경매, 공매 얘기 들으면 주변에서 좀 위험하다고 말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도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이 궁금하시는 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매, 공매를 제외하고서라도 일상생활에서 나의 보증금, 내 전세, 반전세, 월세 다 보증금이 있잖아요. 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명확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 보통 내가 들어갈 집에 그 집이 앞으로 경매가 진행될 것이다. 미리 알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지요. 그 집주인인 임대인을 믿고 뭐 전세 계약도 하고 반전세를 하기도 하고 월세를 계약했는데 살다 보니 집주인의 이제 사정으로 이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 세입자인 나는 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나의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명확한 방법이 궁금하시는 분들에게 참 좋은 강의입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는 이제 법리에 근거해서 정확하면서도 그리고 누구에게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강의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보통 경매, 공매를 이걸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본업이 따로 있으시고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셔서 재테크 투자 차원에서 관심이 있으셔서 경공매를 좀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쪽 분야를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바쁘기 때문에 너무 장황한 내용, 너무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피부에 안 와닿아요. 자기 본업도 지금 바쁘신데, 그래서 본업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잠깐씩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은 경매, 공매의 의미와 이 집이 왜 경매란 무엇이고 공매란 무엇이고 이런 의미 그리고 왜 집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돼야 될까요? 보통 우리 부동산 중개사무소 통해서 마음에 드는 집 보러 다니시잖아요. 뭐 마음에 드는 상가 보러 다니시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왜 이 집, 이 상가, 뭐 이 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꼭 경매로만 진행이 돼야 되고 공매로만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럴까요? 그런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경매에도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거든요. 이건 실질적으로 그 등기사항 증명서에도 임의 경매 개시나 강제 경매 개시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그러시면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 경매라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닌가 헷갈리십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경매, 공매의 간단한 의미를 알아보죠. 경매라는 것은 권리자, 권리자라는 것은 이제 채권자를 말합니다. 채권자,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권자. 보통 은행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빚을. 그래서
채권자라고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권리자라는 것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빚을 받을 의무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반대적으로 내가 빚을 빌렸어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 나는 채무자가 됩니다.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채무자. 그래서 경매, 공매 이렇게 부동산 얘기하다 보면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단어부터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단어도 처음에는 좀 같이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바로바로 말하지 않고 이제 빚을 빌려준 채권자,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자. 처음에는 이렇게 용어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권리자라고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빚을 빌려준 채권자가 은행을 보통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반드시 꼭 은행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도 있지만 보통 은행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그럼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일정 요건을 갖춘 방법으로 파는 일이 경매예요. 법원을 통해서 팔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산이나 부동산 했는데 동산도 팔아요. 보통은 이제 집, 상가, 뭐 토지, 건물 이렇게 부동산만 생각하시는데 동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정의가 뭔지 아세요? 부동산.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 정착되어 있는 정착물. 그게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토지 위에 집을 짓죠.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토지 위에 집을 짓는데 그렇게 따지면 토지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단독주택은 토지와 주택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부동산일까요? 집을 지었으니까, 그 위에다 집을 지었으니까 하나의 부동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기 때문에 토지 따로 그 위에 있는 건물 따로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경공매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을 대하실 때 반드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따로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으세요. 그냥 토지만 있으면 당연히 토지로만 보시겠죠. 그런데 보통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거나 뭐 단독주택이 지었거나 뭐 다세대가 지어서 건물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같이 붙었다고 생각하세요. 건물에 토지가 같이 붙어 있어서 접합이 돼 있어서 이거를 통틀어서 그냥 하나로 보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지권이라고 해서 이게 일체화가 된 게 있어요. 네, 이런 것을 그런 건 나중에 뭐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이 표시가 되겠지만 그런 거 외에 대지권이 형성된 거 외에 일반적인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따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볼 때 토지, 건물 합해서 내가 물론 한 채 이렇게 합해서 살다 하더라도 구분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보는 습성을 들이시고 등기사항 증명서도 당연히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그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아까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산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TV 같은 데 보면 집에 압류가 들어와서 집 내부 물건에 이렇게 빨간 딱지들 붙이는 그 드라마나 이런 광경들 보셨잖아요. 그거 빨간 딱지가 압류 표시예요. 그거 동산 압류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TV, 냉장고, 소파, 가전제품에 이렇게 집행관들이 와서 이렇게 빨간 딱지를 붙이고 또 그런 말씀 하잖아요. 이거 떼면 안 된다고, 이거 떼면 법에 접촉된다고 말씀드린 의미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있기 때문에 등기상에 이게 경매가 진행된다, 뭐 압류했다 이렇게 등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압류가 되는데 동산 같은 경우는 따로 등기상 증명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빨간 표시를 붙임으로써 압류했다는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동산 경매로 또 그렇게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경매라는 것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그렇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경쟁해서 파는 일이고, 그러면 공매라는 것은 무엇이냐? 공매라는 것은 이거는 국가가 주체로 좀 실시하는 경매예요. 그러면 좀 뭐가 다르냐면 경매는 일반적으로 은행이라든지 뭐 개인이 돈을 빌려줬다든지 뭐 그렇게 채권자가 일반인인 경향이 많아요. 국가가 아닌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공매라는 것은 국가가 주체로 실시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어느 집이 있는데 그 집주인인 소유주가 세금을 체납했어요. 뭐 세금을 체납을 하면 집을 압류하거든요. 그 세금이라는 게 그 집에 뭐 바로 집에 당해세로 돼 있는 세금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좀 잘 안 되셔서 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사업에 관련된 세금을 못 내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세금을 못 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도 국가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전에 세무서에서 그 소유주의 재산을 파악해서 거기에 압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등기를 띄워보면 압류 표시가 나와요. 어느 세무서에서 압류 표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류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돈을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압류를 하면은 그 재산을 소유자가 파는 것은, 매각하는 것은 막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냥 압류 자체로만 있으면 이게 바로 환가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압류한 재산을 팝니다. 매각을 합니다. 이게 공매예요. 그래서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에서 압류를 했으면 그 담당 세무서장님이 팔아야 되겠죠. 매각을. 그러니까 엄밀히 은미는 그러거든요. 그럼 세무서장님이 파셔야 되는데 세무서장님이 너무 바쁘시죠. 바쁘시고 이 절차도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서 보통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줄여서 캠코, 이거 영어거든요. 그래서 이거 캠코라고 읽어요. 이 캠코에 매각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캠코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에서 매각을 대행해 주게 되죠. 여기는 이제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대행을 해주는데 이렇게 나오는 물건들이 공매예요. 약간 차이가 있죠. 경매라는 것은 해당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진행해서 파는 일이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대행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먼저 경매 절차를 한번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물을 압류합니다. 이렇게 압류한다는 것은 그 목적물에 뭐 압류 개시 등기를 먼저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물건의 경매 개시 결정, 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거든요. 등기상에. 이게 이제 압류 효과가 발생을 해요. 이 물건은 경매 개시가 진행되고 있으니 팔지 못한다.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압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류를 해서 매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현금화를 해서 이제 돈을 받을 채권자들에게 이 채권, 빚을 이렇게 변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경매고요.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자가 경매를 먼저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법원이라고 하면 해당 부동산이 관할되어 있는 법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똑같은 서울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관할하는 법원이 있어요. 서울 동부법원, 서부법원, 남부법원, 북부법원 뭐 이렇게 법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해당 관할 법원에 경매 신청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좀 다시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우선 가압류라든지 이런 경매 절차를 좀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지위를 가진 권한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저는 우선 보통 은행을 좀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기 편하게. 그래서 보통 은행이 이 돈을 빌려간 소유자, 즉 채무자죠. 이 은행 용어는 그냥 차주라고 말하거든요. 빚을 빌린 주체, 이 차주 채무자께서 이자를 잘 상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처음 우리 대출 받을 때 뭐 몇 년 걷지 언제부터 그 전에는까지는 이자만 내고
이제 언제부터는 원리금까지 같이 내면서 뭐 최장 뭐 20년 이내, 30년 이내 이렇게 대출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자를 잘 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자를 잘 내고 있는데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자를 잘 내고 있으면 둘의 계약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문제가 없어요. 만약 이런 상태라면 내가 집을 파야 될 사정이 생기면 아까처럼 부동산 사무소에 이제 집을 내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팔게 되는데 빚을 못 갚아. 아까처럼 이자를 못 갚고 만약에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도 원리금을 못 갚고 이렇게 빚을 못 갚으면 채권자도 이제 바로 뭐 한 달 만에 바로 경매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하다가 어느 시점이 넘어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채권자인 은행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사정상 지금 돈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내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못하니 뭐 돈을 못 갚고 있으니 법원에서 대신 이거를 팔아서 내 돈을 달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법원이 이런 신청 서류를 받으면 이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상 증명서 예전에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했는데 용어가 등기상 증명서로 바뀌었죠. 그래서 등기상 증명서를 이렇게 떼어보면 거기에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되면 이제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집에 집주인인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도 있고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처럼 뭐 전세, 반전세, 월세, 뭐 전세권, 뭐 무슨 경우든 이렇게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집이 경매가 개시되고 있으니까 배당 요구를 해라. 언제까지다. 이렇게 종기 결정 날짜를 이런 거를 그냥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각을 준비하게 되고 매각 방법 같은 거 기일 입찰이네 기간 입찰이네 뭐 언제 하네 어느 법원에서 하고 몇 시 언제 이런 거 네, 이런 걸 공지를 한 다음에 매각의 실시 매각을 합니다. 매각이라는 것은 이제 해당 당일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날을 말씀드리는 거고 매각 결정 절차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 그날 낙찰이 될 수도 있고 입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유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매각 절차가 있고 또한 낙찰이 됐다고 해서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 일주일간의 매각 허가 결정 기간이 있고 뭐 허가 확정 기간이 있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이런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매각 대금 납부 기일이 정해지고 매각 대금을 뭐 납부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납부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고 부동산 인도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인도 명령이 이제 가능한 낙찰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낙찰자도 있고 왜냐하면 그 세입자에 따라서 대항력이 있다 이러면 이제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제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경매 물건은 어디에서 찾냐? 내가 이 어느 집이 경매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무료인 대법원 경매 정보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사이트에 대법원 경매 정보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소가 나오거든요. 여기를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이게 첫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뜨면 여기에 보면 경매 물건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여기 빠른 물건 검색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바로 여기 물건 상세 검색 여기 화살표 있죠. 여기를 바로 누르셔도 돼요. 바로 누르시면 이렇게 입력하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보통 말이죠. 내가 서울이면 내 지역, 보통 지역 인근 물건을 먼저 검색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인근 물건을 먼저 검색하시고
내가 잘하는 지역,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무료인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말씀드렸고, 이제 유료 경매 사이트가 있어요. 뭐, 지지 옥션이네, 굿 옥션이네, 스피드 옥션이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옥션자가 붙은 사이트들은 이렇게 경매 사이트거든요. 물론 이 외에도 뭐 다른 경매 사이트도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큰 경매 사이트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해서 일정한 요금을 내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물건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대법원 경매 정보 물건이나 여기 물건이나 같아요. 뭐 엉뚱하게 다른 물건이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유료 경매 사이트도 대법원 경매 정보를 모태로 여기 물건들을 가져와서 해당 사이트마다 특징이 있게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등기사항 증명서를 띄워놓고 뭐 직접 뭐 인장난 사진을 올려놓고 이렇게 권리 분석을 좀 해놓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각각의 특성의 사이트가 특징이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검색했더니 이렇게 쭉 뜨는 거예요. 이렇게 쭉 물건이 뜨거든요. 이런 게 이런 게 다 이렇게 경매 물건인 거예요. 이런 게. 한 건, 한 건, 한 건, 한 건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건 번호라고 되어 있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타경 3280번. 보통 그냥 읽기 편하게 2015 타경 3280 뭐 이렇게도 읽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물건의 고유 번호예요. 2015 타경 3280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진행하는 이 물건은 여기 나와 있는 주소의 고유 번호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번호가 다르죠, 당연히. 여긴 당연히 이 주소의 고유 번호예요. 이렇게 해당 그 소재지 부동산의 번호, 마다 이렇게 사건 번호가 부여가 돼요. 아까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해당 사건마다 사건 번호가 이렇게 부여가 돼요. 그러면 이 부여되는 번호가 있고요. 그래서 이 번호는 반드시 내가 관심이 있으면 이 번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경매 사건 번호를 어떻게 읽고 왜 이렇게 부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이거는 우선 편하게 그냥 지금 2016년도니까 2016 타경 이건 1, 2, 3, 4 편하게 1, 2, 3, 4로 우선 부여해 본 거예요. 따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냐, 의미를 파악하느냐. 먼저 2016이라는 것은 경매가 개시된 연도예요. 그러면 지금 경매가 개시가 됐으면 지금은 2016년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2016이 붙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사건 번호를 봤는데 2015 타경, 2014 타경 그랬다. 그런 것은 그 물건은 2015년도에 예를 들어 2014 타경이었으면 2014년도에 최초로 경매가 개시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번호는 경매가 개시된 연도를 말하고 그러면 이 밑에 타경, 이 타경은 경매를 진행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마다 이건 경매니까 이제 타경이 붙고 보통 뭐 타기, 카다, 뭐 이렇게 뭐 가압류네, 이렇게 모든 일련의 사건마다 이 번호가 이게 붙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타경이라는 것은 이거는 경매 사건이다 라는 뜻에서 타경이 붙어요. 그래서 모든 경매로 진행하는 사건은 가운데 반드시 타경이 붙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1, 2, 3, 4, 5 이런 것은 이 물건의 고유 번호예요. 아까처럼 다 소재지가 다르고 집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이 경매가 신청됐을 때 이 물건에 번호를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의 고유 번호가 돼요. 그래서 2016 타경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내년에 뭐 경매가 진행된다면 2017 타경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그 물건마다 번호가 부여가 되겠고 그래서 보통 지금이 11월 달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2016 타경 물건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016년 초에 1월 달, 2월 달이었다. 그러면 보통 2015 타경, 2014 타경들이 많아요. 이유는
보통 경매가 신청이 되고 이렇게 경매 번호가 부여됐다 하더라도 그 매각 기일까지는 아까 그런 일련의 절차들에 의해서 시간이 보통 최소한 6개월, 보통 뭐 늦으면 1년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뭐 지금이 11월이기 때문에 뭐 2016년도 초에 뭐 1, 2월 달, 3, 4월 달에 이렇게 경매가 개시된 물건들은 뭐 지금 이렇게 매각이 진행되니까 2016이란 타경이 붙을 수 있어도 보통 2016년 초에 뭐 1월 달이니 2월 달 이때 진행되는 사건들은 2016 타경으로 시작되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고 물건 보다 보면 그냥 이렇게 2016 타경 뭐 1, 2, 3, 4, 5, 뭐 예를 들어 2016 타경 1, 2, 3, 4, 뭐 이렇게 되는 물건도 있고, 가로 열고 숫자가 뭐 3번, 뭐 가로 열고 숫자가 1번, 2번,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이 차이가 뭔 차이인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물건은 2016 타경, 예를 들어 5, 6, 7, 8, 9인데 가로 열고 3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지? 아까 앞에서 똑같아요. 2016은 경매가 개시된 연도니까 2016년도에 경매가 개시됐구나. 타격이니까 경매 사건 번호 맞구나. 5, 6, 7, 8, 9는 그 물건의 고유 번호구나. 여기까지는 알겠어. 이 가로 열고 얘는 뭐야? 물론 제가 여기서는 예시를 3이라고 했지만 가로 열고 얘가 1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2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3, 4, 뭐 5, 뭐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가로 열고 뭐 가로라는 게 아무 표시가 없고 이 번호는 가로 열고 이게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거는 물건 번호라는 뜻이에요. 물건 번호가 무엇을 뜻하냐면 보통 그 공동담보 제공하는 경우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으신데 사업하시려면 일정량이 좀 큰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대출을 받으실 때. 그러면 하나의 담보로는 그 대출금이 충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대출을 받고 싶은 금액은 10억이다. 그런데 뭐 아파트 하나만 담보로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당연히 은행에서 더 담보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담보로 제공하고 땅도 제공하고 건물도 제공하고 이렇게 여러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공동담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담보를 여러 개를 제공하고 원하는 그 대출금을 받을 때 이럴 때 이제 공동담보가 제공이 된 건데 그러면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잘 갚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사건은 이제 이자를 못 갚았어요. 사업이 이제 안 돼서 이자를 못 갚았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똑같이 이제 경매를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채권은 아까 정해져 있었잖아요. 하나로. 아까 예를 들어 처음에 돈 받았던 채권은 채권은 하나고 이 대출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담보물이 지금 여러 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담보마다 이렇게 진행을 시켜요. 그래서 번호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처음 예를 들어 10억짜리 채권이 2016 타경 5, 6, 7, 8, 9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1, 땅은 2, 뭐 건물은 3, 이 상가는 4 이런 식으로 그 물건마다 물건 번호를 매겨요. 그래서 번호가 달라요. 그러면 나는 이 물건을 보고 나 이 물건이 마음에 들었네. 그런데 이 물건에는 이 번호 왜 이렇게 가로 열고 3번이라고 물건 번호까지 있네 했을 때는 반드시 3번이라고 물건 번호까지 기일 입찰표 보면 물건 번호 적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 반드시 얘를 적어야 돼요. 만약에 깜빡하고 이거 안 적었다. 물건 번호 안 적고 2016 타경 5, 6, 7, 8, 9만 적었다. 그럼 이거 입찰 무효돼요. 왜냐하면 2016 타경 5, 6, 7, 8, 9에는 아까 1도 있었고 2도 있었고 3도 있었고 4도 있었고 5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물건 번호가 여러 개거든요. 여러 개인데 5, 6, 7, 8, 9만 적으면 이 사람이 어느 물건에 입찰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가로 열고 뭐 1번이네, 2번이네, 3번이 이런 식으로 물건 번호가 적혀 있다 하면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그 사건에 이 물건 번호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유효한 경매가 입찰이 됩니다. 이렇게 물건 번호 이렇게 없을 때는 물건 번호란을 안 적으면 돼요. 이런 경우는 그냥 공란으로 두시면 되고
이렇게 있을 때는 반드시 이게 적혀 있어야 유효한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 번호까지 있는 것은 이 물건 번호까지 통틀어서 이렇게 통틀어서 사건 경매사 이렇게 아니 전체로 이렇게 통틀어서 경매사건 번호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2016 타경 56789가 아니라 2016 타경 56789 물건 번호 3 이렇게 줄여서 물번이라고도 하거든요. 물번 3 여기까지 꼭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이번에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를 볼게요. 그 내역 보다 보면 아까처럼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임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유료 사이트는 스피드 옥션에서 있는 사이트인데 임의라는 말이 있어요. 임의라는 말이. 그러면 조금 뒤로 가볼게요 한번. 얘는 강제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 사건 번호 예를 들어 2016 타기 예를 들어 1, 2, 3, 4, 5라고 해봅시다. 1, 2, 3, 4, 5 강제. 이거 무슨 뜻이지? 예를 들어 앞쪽으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 2016 타경 5, 6, 7, 8, 9인데 얘는 가로 열고 임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가 이 사건의 임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건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에 여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이 사건은 강제라고 적혀있죠? 이 사건은 강제 등본 보면 아니 등기사항 등본 보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지? 뭐가 좀 다른가? 임의는 왠지 뭔가 임시적인가? 임의적인가? 아니면 강제는 뭘 강압적으로 하나? 좀 그런가? 내가 맞나? 틀리나? 이게 왜 이러지? 이럴 수 있거든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임의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어차피 경매로 진행되는 과정은 다 똑같아요. 말씀드리면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나 경매가 돼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은 똑같아요. 내가 입찰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임의 경매 개시라서 뭐 따로 특별한 더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라서 강제 경매라서 따로 특별한 절차가 더 있는 건 아니에요. 절차는 동일한데 이 물건이 경매로 개시될 때 어떤 원인에 대해서 경매가 신청했는지에 따라서 이거를 임의 경매로 분류하고 이것처럼 강제 경매로 분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뭔가 하면은 임의 경매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물건에는 물권이라는 게 있고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보통 근저당권.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은행에서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하죠. 이거는 대표적인 물권이에요. 물권이라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권을 갖춘 채권자는 이 사람이 채무이 불이행 시 이자를 못 갚으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누구의 간섭이나 허락도 안 받아도 되고 바로 법원에 경매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발생하는 것은 임의 경매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다 이런 등기가 있다 하는 것은 이 채권자가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은 앞에 등기사항에 표시하지만 앞에 근저당이나 저당권 이렇게 물권을 설정했다 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나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임의 경매 개시 결정입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에도 이렇게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뜨고, 근데 이거를 이제 외부에 보여주는 이런 옥션 측에서도 가로 열고 임의, 이거는 임의 경매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강제라고 있잖아요. 그럼 강제 경매는 뭐냐? 여기도 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뜨잖아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임의 경매 개시라는 것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권리를 취득한 사람, 대표적으로 은행으로 말하면 은행의 근저당권 같은 경우,
근저당권, 저당권.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물건이 법에서 명시되어 있어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뭐 빚을 갚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은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권한은 갖추지 않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집이 있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은 이 소유자가 이자를 안 갚았을 때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매는 임의 경매고, 똑같은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 나는 뭐 따로 이렇게 은행처럼 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설정 안 했는데 어쨌든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 안 갚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의 뭐 재산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이 사람이 이 아파트가 있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우선은 가압류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먼저 가압류를 신청해서 이제 법원은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제 법원에서 또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준 거 많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확정 판결을 내려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가압류가 압류로 바뀌어요. 압류로 바뀌면 이렇게 압류 이런 집행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 집행 권한에 의해서 이 집을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매가 강제 경매예요. 이렇게 신청한 경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경매는 뭐 그런 압류네, 가압류네, 뭐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경매라는 것은 뭐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내가 이거를 뭐 경매를 넘길 수 있다, 그거 아니거든요. 이미 경매는 그런 절차 없이 그 사람의 권한에 의해서 그렇게 넘기는 게 임의 경매고, 강제 경매는 내가 이 집에 대한 그런 권한은 없었지만, 처음에 내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게 아니었잖아요. 방금 예로 들었을 때는.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법원에 이제 소송을 거쳐서 판결을 받았을 때 나는 이제 내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이 사람 소유의 부동산에 이렇게 압류를 해서 그 부동산을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경매가 강제 경매 개시 결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의 경매 개시와 여기서 말씀드린 임의 경매 개시와 강제 경매 개시의 차이는 좀 지금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낙찰자인 입장에서 뭐가 차이가 있나? 예를 들어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차이가 있나? 그 다음 진행 절차는 더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요. 매각 기회 잡히는 것도 이게 같고 입찰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이 물건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이 됐는지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자로서는 또 어느 분은 또 임의 경매보다는 강제 경매가 어떻게 보면 더 신뢰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간혹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 이유는 강제 경매라는 것은 어쨌든 이 사람이 못 받은 돈이 법원에 의해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증명이 된 거잖아요. 법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못 받은 돈이 분명히 있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매로 끝까지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말씀드린 대로 임의 경매라는 것은 이 부동산의 물건에 의해서 그게 채무 불이행이 되었을 때 바로 경매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자와 이 집주인은 채무자 사이에 이런 이런 뭐 돈을 못 갚고 이런 거지,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 돈이 정말 이 빚을 못 갚고 이런 것은 이 내부 사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봤을 때 법원이 이거를 뭐 정말 그 돈이 있다, 아니 그 빚이 있다 없다를 증명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은행이라든지 이렇게 공신력이 좀 이렇게 기관에서 이렇게 기관에서 진행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은 믿을 만한 게 좀 커요. 그 채권이 존재하는 가능성이 크고 그 채권에 의해서 경매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이제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예를 들어 개인인 경우, 물론 개인도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에 의해서 임의 개시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제 서로 약간 짜고 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만들고 약간 그런 경향들도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강제 경매인 경우는 그 채권이 받을 빚이 분명히 있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믿을만 하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매 같은 거 보시면 이게 임의 경매인지 강제 경매인지 그렇게 한번 가볍게 보시고 채권자가 누군지 예를 들어 임의 경매라도 뭐 은행인지 땡땡 은행이고 막 이렇게 기관들이면 이건 분명히 그 채권이 있는 게 맞고 만약에 이제 임의 경매를 하더라도 채권자가 좀 개인이다. 개인 누구누구 이름이다 하시면 혹시라도 가다가 이게 그냥 취하되거나 아니, 취하될 가능성도 크다. 뭐 이런 것도 조금은 염두에 두셔도 되세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경매 개시와 강제 경매 개시를 설명해 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뒤에 낙찰 절차, 입찰 과정이나 낙찰 과정은 똑같다.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로 뭐 별도로 특별히 뭐 절차가 다르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게시되어 있는 그 앞에 채권자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 절차와 처음에 말씀드린 경매, 공매 차이와 절차, 경매 절차, 또 대법원 경매 정보,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보는 거, 경매 사건이 이렇게 예시가 되고 사건 번호가 어떻게 부여가 되고 그리고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